9위는요? The Hours. 갑자기 묵직해지네요. 묵직해지네. 2002년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영화입니다. 스티븐 달드리. 네,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네. 이제 얘기인데 그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설가인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얘기죠. 1923년도의 이야기와 1951년도의 이야기, 2001년도의 이야기, 요 세 개의 이야기가 막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막 섞이죠. 예. 예술적인 작품이에요. 이게 원작이 퓰리처상 탄 소설이야. 예. 이거 버지니아 울프의 얘기랑 195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얘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근데 얘기가 이어지지. 예. 버지니아 울프 얘기는 따로 가는데 50년대랑 2000년대 얘기는 이어져. 왜냐면 그 리차드라는 애가 나중에 이 에데리스. 예. 2003년도에 이 영화로 니콜 키드만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받았습니다. 골든글로브에서도 여우주연상 받았고요. 작품상도 받았네요. 받을만 했던 거예요. 나는 근데 줄리안 모어가 연기 더 잘한 것 같아. 예. 줄리안 모어 연기가 나는 여기서 좋았고 물론 우리의 또 연기 천재 메릴 스트립 있지만 연기계의 갑, 연기 여왕, 연기 여왕 뭐라 해야 되나? 여왕 연기 여신. 연기. 스티븐 달드리 감독은 빌리 엘리엇 만든 감독이에요. 근데 빌리 엘리엇이랑 결은 좀 다른 영화 좀 다른데 그리고 더 리더라는 영화 책 읽어주는 남자.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그 뭐냐 한국 제목이 그 Extremely Loud, Incredibly Close인가? 예, 어쨌든 1923년도 버지니아 울프 역으로 니콜 키드만이 나옵니다. 니콜 키드만이 이제 코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고 되게 이 니콜 키드만답지 않은 얼굴로. 그렇죠. 저는 그래서 헷갈렸어요 처음에 볼 때. 예. 긴가민가했어요. 버지니아 울프가 약간 코가 이렇게 좀 약간 길게 생겼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버지니아 울프처럼 만든 거야. 코를 붙여가지고. 근데 사람 인상이 코가 좀 바뀌었다고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연기를 그렇게 해서 그래요. 다르게 보였어요. 니콜 키드만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분장해도 이쁘던데. 예쁘죠.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가 되게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 보면은 여러분들 검색 같은 거 해보시면 사진이 있을 텐데 약간 옆모습이 이렇게 나온 사진인데 되게 예뻐. 그리고 스티븐 딜레인이라는 남자 배우가 그 레너드 울프라고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951년도에는요 줄리안 무어가 이제 이 51년도 스토리에선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리차드의 엄마. 아들을 키우고 있는 리처드의 엄마고 남편은 존 씨 레일리. 우리 전에 김상호 같다고 얘기했던 길버트 그레이프.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그 길버트 그레이프의 친구로 나왔던 존 씨 레일리가 얼굴 보면 다 아는. 댄 브라운이라고 줄리안 무어의 남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줄리안 무어와 약간 묘한 관계에 있는 그 친구 친구 있죠. 토니 콜렛. 토니 콜렛 또 나왔나요? 네, 또 나왔네요. 토니 콜렛 우리 무영보 자주 등장하는 배우인 것 같아요. 키티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중간에 자궁의 무슨 검사 받으러가고. 완전 왜 이렇게 글래머였어요 원래? 약간 덩치가 좀 큰 스타일이잖아요. 별로 섹시하진 않아 토니 콜렛은. 섹시할 수도 있지. 네, 그러시고요. 그리고 2001년도 스토리에는요 메릴 스트립이 나오고요. 메릴 스트립이 했던 남자인데 죽어가는 에이즈로 죽어가는 작가 리처드. 그러니까 그 51년도에 그 줄리안 모어의 아들이죠. 그 이제 성장한. 그 역으로는 리처드 브라운은 그 에드 해리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메릴 스트립이 이제 클래리사라는 역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에드 해리스를 사랑했던 여자죠. 그 에드 해리스를 돌보죠. 그렇죠. 간호하고 돌보고 챙기고 그 클라리사가 이 미세스 달로웨이라고 이제 달로웨이 부인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이죠. 이 여기에서 달로웨이 부인의 이름이 클라리사야. 그럴 걸 아마 옛날에 이 책 읽어본 사람 버지니아 울프 책 읽어본 사람. 아니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것 같아. 저는 무슨 시에서만 이 사람 이름 봤어요. 아니 그리고 또 누가 버지니아 울프를 들려와라라는 유명한 연극이 있죠. 그래서 그 영화로도 나오고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영화에서 리처드 버튼이랑 같이 나와서 오스카 여우주연상 받았지. 그 영화 유명한 게 아마 영화사 최초로 여자 배우가 쉿이란 욕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지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연기를 인정받은 영화였어요. 거기에 뭐 버지니아 울프가 나온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댈러웨이 부인이라는 이 소설을 가지고서 모티브가 그거예요. 버지니아 울프가 미세스 댈러웨이를 쓰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죠. 물론 우리가 어떤 문학적인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거를 모르더라도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얘기가 있고, 버지니아 울프는 이제 1920년대 이제 영국이고, 그 다음에 50년대 LA, 그 다음에 2000년대 뉴욕. 이 세 군데가 아주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와요. 네. 그리고 이 세 명의 굵직한 여자 배우들. 니콜 키드만, 줄리언 무어, 메릴 스트립 이 세 명.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줄리언 무어의 그 연기가, 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이건 사실 우리는 남자들이 보면 많이 공감 못할 것 같아. 근데 주부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한 30, 40대 여자들이 보면 되게 공감할 수 있을 것만 같아. 그 공감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부분이 줄리언 무어의 부분이죠. 그렇지. 완전 공감. 줄리언 무어의 부분에 공감하는 거야. 왜냐면 크게 뭐 이렇게 불행하거나 이렇지도 않은데 그쵸. 우울한 거지. 우울하고 삶에 그게 없고. 그 버지니아 울프가 나중에 환갑 정도 돼가지고 첫 씬에 나오죠. 네. 돌멩이를 막 넣고서 물 속에 빠져서 혼자 죽어요. 네. 환갑이 돼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hours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 보내는 게. 그게 줄리안 무어의 씬에서 나오죠. 보면은 저 여자가 정말 우울하고. 왜냐면 남편 생일이고 막 되게 즐거운 그건데 이 여자는 매 순간이 괴로운 거야. 임신까지 해 있는데 사실 보통 여자 같으면 되게 행복한 단란하게 살고 그랬을 텐데 그래서 애를 어디다 맡겨놓고 호텔로 가죠. 그래서 자살하려고 약병들을 막 약을, 들고. 영화 보면은 버지니아 울프랑 여기 다 이렇게 서로 물려 있어. 메릴 스트립도 마찬가지야. 네. 그러니까 에드 해리스가 사실 리차드가 게이잖아, 게이. 근데 게이랑 어렸을 때 몇 달 정도 사귀었던 그걸로 이 남자를 평생 사랑한 거지. 이 여자도 사실 저기 레즈비언이잖아. 그러니까 난 이 영화가 그 나중에 보면 줄리언 무어가 아네트 매닝이랑 키ds are alright이라는 영화 찍었거든. 레즈비언 부부의 얘기. 그거가 이 영화의 어떤 약간 복선이 된 것 같아. 이 영화가 그 영화에 줄리언 무어가 나오니까 거기선. 하여튼 근데 이거는 뭐 우월한 에스트로겐, 이 영화에서 우월한 에스트로겐은 물론 버지니아 울프죠. 하지만 이 영화는 내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우울한 에스트로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다들 우울증, 디프레션이 있는 여자들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버지니아 울프는 정말 뛰어난 여자였어요. 이때가 1920년대 세계에서 처음으로 여자들한테 참정권이 주어졌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권 신장이 쫙 되면서 버지니아 울프 같은 재능이 있는 여자들의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지. 비로소. 사실 뭐 몇백 년 전일 것 같지만 사실 뭐 100년도 안 됐어요. 네, 얼마 안 됐죠. 원조 민주주의 영국에서도. 원조 민주주의.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영화가 리스트에 들어간 거가 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래? 버지니아 울프의 그 우월한 에스트로겐이 안 느껴져? 그냥 되게 예민하고, 아니 뭐 재능이야 있지만 그 재능이 반짝거리거나 뭐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그냥 그 남편을 되게 계속 고통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고. 그 남편한테 공감했구나. 예. 좀 되게 공감되지. 그 기차역에서. 그거 솔직히 아내가 그렇다고 생각 그렇게 예민하고 막 뭐 이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남편이 살아요, 이 그거?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실제로 죽었을 때 남편에 대한 그 유언장. 비난이 되게 많았대요. 그 남편이 죽인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았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 남자를 비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난 여자였으면 그 남자가 그 남자도 그냥 보통 남자는 아니잖아. 되게 아니에요. 부자고. 똑똑한 남자고 뭐. 근데 자기 와이프가 정신병이 있고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런던을 떠나서 시골로 간 거야. 리치몬드인가? 거기 가서 그냥 출판사를 만들죠. 자기 직업까지 바꾸는 거야. 그 정도로 버지니아 울프를 위해서 남자가 희생을 하는 거지. 근데도 방금 최 과장 말대로 버지니아 울프가 자살했을 때 환갑 때 그 남편 욕 먹고
그러니까 네가 잘했어야지 막 이런 얘기 들은 거지. 그 우월한 에스트로겐. 근데 버지니아 울프의 잘난 여자. 버지니아 울프의 모르겠다는 거죠. 그 유언장 있죠, 유언장. 네. 그 유언장 굉장히 유명하죠. 그 영화 처음에 보면은 그 쭉 나레이션으로 나오면서 계속 니콜 키드만이 걸어가면서 돌멩이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속으로 이렇게 막 들어가는. 예. 저는 그래서 최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처음에 볼 땐 좀 혼란스러웠어요. 영화를 보면서. 뭐 얘기가 막 혼란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얘기는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왜 우월한 에스트로겐에서 이 리스트에 있지 하고서는 보다가 맨 마지막에 조금 비슷한 좀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면 이제 맨 마지막에 물속으로 이제 다시 걸어 들어가면서 나오는 밑에 자막이 나레이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어봤는데 삶을 회피 말고 과감하게 싸우면서 내 삶의 의미를 알고 깨달았죠. 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삶을 사랑하게 됐지만 비록 결국에는 삶을 사랑하게 됐지만 그 삶을 이제 접을 때가 됐다. 친구와 함께 했던 시간이나 그 시간들조차도 하면서 디아워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오죠. 근데 그 나레이션을 보면서 그냥 줄리안 무어의 삶, 뭐 아니면 메리 스트립의 삶 이렇게 봤는데 그 줄리안 무어의 삶은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평범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 평범한 삶조차도 우리 남자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평범한 삶조차도 여자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싸우면서 살아왔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당시 일상도 본인들에겐 굉장한 스트레스나 굉장한 힘든 일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그래서 본인들은 사실 그걸 포기했다는 게 뭐 죽음으로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삶과 그 가정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용기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 과감하게 싸우면서 나는 이 삶을 결국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자로서 생각지 못했던 그런 좀 또 다른 부류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뭔가 우월한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을 굳이 찾자면 근데 여기서 좀 찾을 수 있었다는 거. 방금 최 과장이 남편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엔 버지니아 울프가 60살까지 버틴 게 남편 때문이야. 그리고 그 유언에도 잘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걸 막 중간에 보면은 남편이랑 그런 아주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죠. 왜 꼭 누구를 죽여야 되냐 소설에서 남편이 물어보지. 그렇죠. 그랬더니 그게 누가 죽어야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더 돋보인다라는 말을 하죠. 버지니아 울프가. 그러니까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희생을 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사실 예술가들 요절하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되게 뭐랄까 약간 세디스트적인 만족감을 느낀다 그래야 되나? 왜 바하나 핸델처럼 오래 산 사람보다 모차르트를 더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그런 김광석 좋아하죠. 김광석 살아있을 때는 시큰둥하다가 난 그거 잘 알진 않아. 유재하. 뭐 김현식 뭐 아무튼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 남편은 되게 절실해서 물어본 거야. 왜냐면 항상 불안하잖아. 이미 버지니아 울프는 자살 기도를 2차례나 했었고 이미 20년대 때. 그 남편이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보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시비를 걸자면 최 과장님 평소에 잘 안 하던 제스처를 아니 좀 시비를 걸고 싶어요 이 영화는. 왜냐면 이 영화 자체로는 좋은 영화예요. 영화는 좋은 영화. 네, 영화가 주는 어떤 센티멘탈함이라든지 또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게 한다라든지 과연 우리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라든지 그건 맞는데 어떤 우월한 여성을 보여주는 그런 면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릴 스트립이라는 주인공은 그 에데리스라는 자기가 잠시 사랑했던 그래서 평생 이렇게 자기가 돌봐줄 수밖에 없었던 남자를 위해서 계속 희생해 왔던 거고 줄리언 무어는 죽고 싶었지만 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서 하지만 결국에 자기가 살기로 선택을 하잖아요. 예? 뭐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매 순간 죽고 싶었지만 결국 뭐 남편 때문이든 아니면 뭐 예술가로서의 삶 때문이든 계속 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자살로 생을 마감한 버지니아 울프라는 인물도 뭐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다고 쳐요. 근데 어떤 우월한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뭐 잘난 여성 그거에 대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영화가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업적이나 그녀의 책들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아마데우스처럼
근데 나는 그 과정을 생략했다고 본 거지. 얘가 느꼈던 어떤 좌절, 삶을 어떻게 보면은 고통스러워하고 하찮게 여겼고 그냥 빨리 죽고 싶다라고 자꾸 그러잖아. 예. 버지니아 울프는. 그 나는 그런 거 보면서 이 버지니아 울프의 위대함이 느껴졌거든. 나는 그냥 예술가의 위대함. 그런 거가 과정이 생략이 돼 있어서 그렇지. 버지니아 울프가 얼마나 대단한 여성이라는 걸 알고 가면은 버지니아 울프가 거기서 하는 말이라든가 왜 중간에 언니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그냥 가정주부가 애 낳고 그렇게 사는 거를 되게 혐오해요. 혐오하듯이 보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 버지니아 울프 같은 아이콘, 난 이거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거든.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녀의 어떤 책, 나중에 그 유언장 그것만 이렇게 어디 번역해 놓은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단한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어. 지금도 이런 여자 있기 쉽지 않아. 내가 보기엔. 자살 조장 같기도 하고 저는. 자살을 네.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살을 미워한다고. 우리가 모르는 그 에스트로겐이 우리가 없잖아. 없는 에스트로겐의 역할 가운데 그 우울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걸 통해서 성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라는 거는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걸 보는 그 가정주부로서 겪고 있는 그 우울을 막 겪고 있는 여성분들은 그게 무의미하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힘든 게 없잖아. 이게 이제 약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겠지. 그 잘난 여자 버지니아 울프 이후에 그 이제 줄리언 무어랑 메릴 스트립을 통해서 줄리언 무어랑 메릴 스트립은 되게 평범한 여자잖아. 어떻게 보면. 물론 메릴 스트립은 뭐 평범한 여자는 아니야. 편집자고 잘 살고 뉴욕에 살고 문화의 흐름에 아주 첨단에 서 있는 여자거든. 이 여자는 근데 남자를 거부하면서 살잖아. 자기 19살 때 만났던 리차드 외에는 모든 남자를 무시해. 그래서 클레어 데인스가 나오죠, 이 영화에. 네. 클레어 데인스가 딸로 나오는데 얘도 아빠를 몰라. 이 여자의 삶.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 이어져 있는 것 같아. 버지니아 울프에도 그런 게 있는데 현대 여성들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세 케이스에 어딘가 속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나는. 여자들한테 굉장히 울림을 줄 수 있는 영화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울렸으니까 난 남잔데 씨 여자들이 보면 어느 정도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좀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저는 보통 여자들에 관한 영화들 이해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보면서 그 정도 울림이 없더라고. 이거는 닥사이드 오브 더 문이야. 우리는 모르는 그래요? 달의 뒷면인 뒷면 거지. 같은 거예요? 근데 여성들에게 있는 거겠죠. 그냥 그런 게 제가 있나? 진짜 좀 무식하게 표현하면요. 저는 어느 정도까지 표현이 되냐면 각 세대에 걸친 정신질환자들의 얘기처럼 느껴지거든요. 아니 그렇게 폄하하면 안 돼. 왜냐면 저는 되게 좋게 다가왔는데. 그 줄리안 무어가 겪는 거기서의 그 우울함 있잖아. 나는 이 여자가 겪는 그 정말 평범한 일상이지만 자기가 거기 새장 속에 새처럼 있고 애를 낳아서 길러야 되고 남편한테 밥을 해주고 남들이 보기에는 막 되게 멀쩡한 집인데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왜 여자들 산후 우울증 이런 거 걸리고 하죠. 그리고 주부들도 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걸 완전히 느끼겠더라고. 그 과정 보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지? 아니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느끼겠다라는 거. 뭔지 맛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데 딱 한 부분인데 나는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살면서도 모르겠는데. 넌 모르지.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더 너무 아빠의 본분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처해 있는 절망을 아는 사람이야. 아는 사람은 좀 많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 처해 있는 절망이라는 게 자기 스스로가 만든 절망이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대한 그 찌든 부분이 물론 있지만 구조적인 부분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발견하는 순간에 느껴지는 우울 같은 게 있을 거거든. 근데 그건 여자들에게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한 가지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아이러니하다. 좀 아프게 왔던 거는 뭐냐면 줄리언 무어가 결국엔 아들을 버리죠. 자식을 버리고 둘째를 낳자마자 떠나죠. 네, 집을 떠나죠. 그래서 그 버려진 아들로 자란 게 에데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에데리스가 나중에 이제 그 메릴 스트립의 연인이 돼서 메릴 스트립의 계속 보살핌을 받다가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자살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한 아들 때문에 소식을 듣고 줄리언 무어가 늙은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 장면은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는 느낌 뭐라 해야 되나? 찡하고 아이러니하다. 뭔가 참. 이어지는 느낌.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살과 그 절망과 그 불안감과 어떤 그런 우울감 속에서 살던 그 어머니는 지금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늙어서 있는데 그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았던 아들은 결국에 절망 속에 살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죽은 아들을 기리러 어머니가 나타난 거야. 이 영화가 나는 한 3번 정도 봤는데 3번째 봤을 때 그거 알겠더라고. 처음에 봤을 때는 여자들의 이 니콜 키드만 내가 좋아했으니까 내가 셋 다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이 셋의 그냥 연기를 감상하는 그 정도였어. 처음에 봤을 때는 그냥 여자들만 무지하게 나오는구만. 그래서 약간 최가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울증 걸린 여자들의 뭐 이게 연대기적인 그런 거네라고 했는데 3번째 봤을 때는 이 버지니아 울프의 위대함이 느껴지더라고. 이 위대한 지성. 그게 음악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로자르트 같은 여자야. 이 여자가 문학에서 그 정도라니까 여잔데. 이 문학을 그 좀 목마와 숙녀에 나오는 그 대목이잖아. 예. 버지니아 울프의 생을 생을 얘기한다 뭐 이런 얘기한다. 식으로. 아 맞아. 저는 거기서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의 생을 얘기한다라는 게 이 생인 거야. 그래서 저는 이 텍스트를 좀 잘 이해하려면 그 영문학을 좀 공부한 사람이 버지니아 울프에 대한 이 작품에 대한 의의나 그런 걸 좀 설명을 듣고 이 영화를 보면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제가 너무 무식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 다 무식하지. 우리가 예. 뭐 버지니아 울프에 대해서 뭘 알겠어. 예. 나는 버지니아 울프가 예. WLF인 줄 알았어. 근데 O가 2개더만. 근데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서 9위에 디 아워스가 들어간 것도 현학적이다라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렵지 않나. So what? 어때? 난 버지니아 울프가 우월한 에스트로겐이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 제일 다 있는 것 같아. 사실 뭐 아까 얘기한 데스프루프나 뭐 여전사 이런 거 이게 사실 이거는 만화거든.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씩은 보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보든 여자친구한테 보든 부인한테 보든 여자들이 극도로 우울해지는 순간을 보게 돼. 그렇죠. 우리가 알죠. 네. 그 순간을 알고 그게 과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지 우린. 정말 못 느끼고 왜 그래? 그럴 수 있다. 부분도 캐치해 보면 좋겠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영화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행간이 굉장히 많이 나온 영화고. 이 영화는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번 던져볼게요. 어떻게 보셨는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특히 여성분들이 아마 리뷰를 조금 더 올려주신다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걸 한번 가지고 얘기해 볼 수 근데 있는. 아마 좋은 필시 기회가 분명히 됐을 것 어디 같아. 뭐 여성학이나 그런 데서 분명히 이 영화를 다루고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학문적인 접근은 하지 말자고. 아니.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뭐 아냐? 하여튼 저는 그 줄리안 무어의 눈빛은 잊혀지지는 않아요. 그치. 줄리안 무어의 그 눈빛은 잊혀지지 않고 특히나 그 침대에서 다시 그 자살을 기도했다가 버쩍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일상으로 돌아와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보통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살아야겠다라면 뭔가 희망이나 의지가 있는 눈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치. 죽기 전에 눈빛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기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이렇게 남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하죠. 디아워즈는 그렇다. 정리 안 된다. 네. 9위까지 들었고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